네, 0470님 문자 바로 주셨네요. 퇴근길 지친 심신의 활력소 같은 방송. 편집장 대 편집장, 오늘 주제가 궁금하네요. 저도 궁금합니다. 네, 주간지 배틀 편집장 대 편집장 시작하겠습니다. 한겨레 21의 정은주 편집장, 그리고 일일 명예 편집국장이죠. 시사인의 김연희 기자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두 분 일주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바쁘게? 바쁜 건 당연하고 늘 그렇고요. 뭔가 좀 새로운 거 없으셨어요? 없었는데 날씨가 너무 갑자기 추워졌나요? 맞아요. 네. 예, 오늘 두껍게 입고 오셨네요. 네, 그래서 가을 옷들을 좀 많이 뺐습니다. 저는 뭐 이렇게 열을 받는 게 많은지 아직까지 반팔이에요. 아, 정말요? 네, 그럼 본격적으로 주간지 배틀을 시작하겠습니다. 한겨레 21은 이번에 커버 스토리를 어떤 주제에 다루셨죠? 고등학교 여자 화장실에 불법 촬영 카메라가 설치됐는데 그 카메라 설치자가 교사였죠. 아이고. 네, 그 예. 이야기 담았습니다. 네, 이게 그 한겨레 21의 표지인데 영화 포스터 같아요. 공포 영화 학교 계단 같은. 디자인 실장님이 하셨는데요. 예. 네, 저희도 보고 굉장히 잘 표현했다 생각했습니다. 그렇죠. 예, 선생님이 보고 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맞서는 시사인의 커버 스토리는요? 네, 저기 2025년이면은 이제 한국이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다고 하는데요. 예. 이번 주 시사인에서는 이 고령화 문제를 조금 다른 시각으로 다루어 봤어요. 그래서 요약해 보자면은 젊은 노인의 시대가 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젊은 노인의 시대가 온다. 네. 지금 이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표지를 지금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게 딱 보니까 이 안에 제가 있는 듯한 느낌. 우리 세대, 그렇죠? 네. 앞서도 그 할머니가 부럽다고 하셔가지고. 네, 사실 이제 한쪽으로는 저희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이게 노인이 된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지만 다른 한쪽으로는 할아버지가 한번 빨리 돼보고 싶다 이런 마음도 또 있어요. 네네, 바로 그 양가적인 감정이 존재하는 그 세대에 대해서 아마 저희가 이번에 다룬 것 같아요. 그렇군요. 참 지금 흥미롭네요. 자, 그런데 표현 자체가 젊은 노인이잖아요. 근데 젊음과 노인이라는 두 단어가 과연 같은 대상을 가리킬 수 있을까? 이게 네모난 동그라미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까? 네, 그러니까 그 2020년부터 이제 한국의 베이비부머 세대가 법정 노인 기준인 만 65세에 접어드는 첫 해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 베이비부머 세대는 이전의 노인 세대와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수가 고졸 이상으로 학력 수준도 높고 또 고도의 성장기를 겪으면서 사회적인 성취를 이루기도 했던 집단이고요. 또 노인이 되어도 새로운 학습이 가능한 세대라는 기대도 되고요. 그래서 앞으로 노년에 접어드는 지금의 5060 세대 진행자님이시죠? 네. 막 귀가 쫑긋해요, 제가 지금 막. 예, 이 세대에 대해서 이제 새로운 네이밍이 필요하다라는 의미에서 젊은 노인이라는 용어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젊은 노인. 상당히 뭐랄까요, 좀 신선하기도 하면서 딱 맞아 떨어진다라는 그런 이해와 공감이 바로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젊은 분들은 그러실지 어떤 느낌일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데 그러면 시사인이 이 문제에 주목한 이유는 뭔가요? 네, 그 베이비부머 세대가 이제 노년을 맞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인구가 우리 이제 전체 국민의 한 3분의 1 정도 되는 약 1,700만 명 가량 된다고 해요. 그렇게 많아요? 네, 생각보다도 더 많은데 이제 그렇게 치면은 앞으로 20여 년간 이 노인 인구가 1,700만 명이 늘어나게 된다는 소리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되면은 크게 두 가지 문제를 꼽을 수 있는데 먼저 노인 부양의 부담이 굉장히 크게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생산 가능 인구 100명당 부양하는 노인이 한 22명 정도인데요. 이 비율이 20년 뒤에는 60명, 40년 뒤에는 90명으로 가파르게 증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생산 가능 인구 한 명이 거의 다른 한 명을 책임지는 이런 그런 꼴이 되는 거죠. 네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노인 빈곤 문제가 심화될 수 있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현재 한국에서 법정 정년 나이는 60세인데 국민연금은 62세부터 수령할 수 있고 이 기준이 지금 조금씩 높아져서 2033년에는 65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거든요. 근데 그리고 기초연금은 지금도 65세부터 수령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정년 이후부터 공적인 지원을 받을 때까지 5년간 이른바 소득 절벽이 생기게 되는 거죠. 아니 그건 60세 정년을 하신 분들 이야기고 그 전에 사실은 퇴직하신 분들이 훨씬 더 많지 않나요? 네, 그러니까
이번 기사에서도 나오는데 그러니까 한국에서 지금 있는 정년 기준조차 지켜지지 않고 있고 그렇죠. 2019년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은 그 직장인 평균 퇴직 연령이 49.5세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피부로 체감하고 있는 것도 뭐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그런데 같아요. 기초연금이나 국민연금 받으시려면 65세까지 기다리셔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노인빈곤 얘기를 하시는 거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자꾸 나오는 이야기가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높이자, 올리자 이런 얘기가 많고 외국에서는 사실 그런 게 이미 진행이 된 나라들도 꽤 있잖아요. 네. 대표적으로 일본을 들 수 있는데 일본은 이제 초고령 사회를 우리보다 미리 경험하고 있는 나라잖아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정년 연장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뭐 혼다 미쓰호 은행 같은 기업에서는 60세에서 65세로 정년을 높이고 있고요. 도요타에서는 정년은 그대로 두었는데 그러니까 추가로 5년을 더 일할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고 독일에서는 정년을 순차적으로 올리고 있는데 이제 2029년까지 67세로 정년을 높이는 게 목표라고 하고요. 미국과 영국은 정년 자체를 아예 폐지한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도 이렇게 정년을 높이든지 폐지하든지 벌써 이제 뭐 60이 훨씬 넘으셔도 뭐 경험도 많이 쌓으셨고 일할 능력이나 체력 다 되신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네, 근데 앞서 그 진행자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사실 한국은 지금 있는 정년도 지켜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죠. 그리고 또 동시에 이게 노인 기준 연령을 올린다는 거는 노인 복지랑도 맞물려서 돌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노인 복지를 받을 수 있는 연령 자체가 같이 올라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아주 단순한 예를 들자면은 지금 현재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하는 65세에서 69세 어르신들이 이제는 요금을 부담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정년을 올리면. 그러니까 노인 복지가 축소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좀 반발을 부를 수도 있고 또 가뜩이나 심각한 한국의 노인 빈곤율을 더 심화시킬 위험도 있는 거죠. 네. 게다가 일자리는 뭐 줄어드는데 노인 그 정년을 높여버리면 청년들은 일자리가 또 줄어드는 문제도 그런 생기고. 세대별 갈등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노인 일자리는 청년 일자리와 다르다라는 어떤 유럽의 선례도 있고 그런 것들을 사실 지혜롭게 좀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자, 그러면 정년을 높일 수도 없고 폐지도 못하고 해결책은 그럼 뭡니까? 그러니까 뭐 결국은 사실 일자리 만들기가 해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꼭 정년이 연장되면서 유지되는 일자리가 아니더라도 젊은 노인 세대가 종사할 수 있는 일자리가 필요한 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베이비 부머 세대는 이전 노인 세대와는 지금 다른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걸맞는 일자리들을 한국 사회가 창출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이제 될 텐데요. 그 이번 기사에서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위원장을 만났었는데 그 오건호 박사가 하는 말이 그러니까 노령층을 위한 연성 일자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연성 일자리. 그러니까 노동시장에서 경쟁에 노출되는 굉장히 힘든 일자리가 일종의 딱딱한 경성 일자리라면은 예를 들어서 뭐 지역 공동체 유지에 필요하면서도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는 이런 일자리들, 그런 게 연성 일자리라는 거죠. 그래서 마을문화시설 운영자 뭐 이런 일자리들을 들 수 있겠고 그러자면 사실 지역사회 공동체를 복원시키는 게 중요하고 거기에 맞춰서 고령에 적합한 사회적 역할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핵심 과제다. 이렇게 꼽아주셨습니다. 그러네요. 지금은 보면 사실 퇴직하신 분들이 일은 하실 수 있는데 그런 연성 일자리들이 별로 없다 보니까 대부분 경비라든지 그렇죠. 또는 공공 일자리 이런데 아니면 아주 그 저임금의 그런 일에들 많이 종사하시면서 맞습니다. 특히 베이비 부머 세대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전까지 굉장히 상당한 수준의 경제적 지위를 누리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은퇴를 하면서 굉장히 경제적 지위 자체도 하락하게 되는 거죠. 급격하게. 그렇죠. 그러네요. 지금 문자들을 많이 주고 계십니다. 허선미님 60세가 코앞이라 걱정돼요. 9011님 남의 일이 아니네요. 바로 제 얘기 같아요. 김익님 젊은 노인 대신 늙은 청년은 어때요? 라는 이건 다음에 한번 자, 그러면 이러한 젊은 노인에 대한 시사인의 커버 스토리에 대해서 한겨레 20일 정은주 편집장님은 비판적인 의견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비판적인 의견보다는 좀 걱정이 되네요. 저도 아까 말씀하신 개인적인 걱정이 앞서십니까? 네, 진행자님은 이제 50대시고 저는 40대고 네, 김현희 기자는 이제 30대고 이러다 보니까 저도 60세가 정년인 게 너무 멀게 느껴지기도 하기도 하고 또 65세로 늘린다고 하면 내가 그때까지 일할 수 있을까? 그 에너지를 갖고 있을까? 금방 옵니다. 사실은 40대요. 네, 50대 금방이에요. 나이는 금방 오는데 그 에너지를 유지한다는 것도 너무 어려운 일이고 그때까지 앞으로 더 일하는 것도 막막하고 그것도 그래요. 네, 경제적으로 돈이 없으니까 또 그것도 너무 갈 길이 멀고 그러니까 여유 있고 시간 많으면 최고인데 그건 거의 불가능하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정말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아주 오랫동안 일을 하는 나라잖아요. 70세 이상까지. 맞아요. 그래서 스스로 여기 제가 굉장히 재밌게 읽었던 부분이 스스로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연령을 71세로 꼽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65세라는 나이도 이제 젊은 노인도 아니고 그냥 노인도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게요. 참 앞으로 후속 기사도 좀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럼 이에 맞서는 한겨레 21의 커버 스토리 가보겠습니다. 한겨레 21은 이번 주에 학교 선생님들이 저지른 불법 촬영 범죄, 이건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건데 이에 대한 학교 측의 대응에 대해서 담았잖아요. 경남에서 발생했던 실제 사건, 불법 촬영 범죄 저지른 교사 윤 씨 이야기. 이 사건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그 6월 24일이었습니다. 그 경남 김해시 한 고등학교 여자 화장실에서 이제 카메라가 발견이 된 거죠. 청소하던 분이 이제 변기에서 발견을 했는데요. 그래서 경찰이 현장에 출동을 해서 CCTV를 확인해 보니까 이 학교 체육교사 윤 씨 40대입니다. 화장실에서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던 거죠. 그래서 이제 윤 씨의 컴퓨터하고 휴대폰을 봤더니 이미 이제 메모리 칩은 뺀 상태였고요. 이제 경찰이 이제 디지털 포렌식을 해보니까 거기서 무더기로 이제 불법 촬영 사진들이 쏟아졌습니다. 근데 이 김해의 학교뿐만이 아니라 그 전임 학교였던 경남 고성군의 고등학교에서도 2017년에 찍은 사진이 나왔고요. 아이고. 그 이후에 경남 남해군의 이제 학생 수련원인데 여기서는 샤워실을 찍은 사진이 나왔습니다. 그건 2019년이었고요. 아니 근데 이렇게 학교와 장소를 옮겨 다니면서 여러 그 여학생들의 그런 불법 촬영을 한 건데 정작 피해 학생들은 이런 걸 잘 통보받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잖아요. 쉬쉬하고. 그 김해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찰이 수사할 당시에 피해 학생들이 전혀 알지 못했고요. 오히려 이제 갑자기 교사가 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출근하지 않는다. 이런 이제 헛소문이 돌기도 했고요. 대부분은 다 이 7월 9일에 경찰이 수사 결과 발표를 하면서 언론이 일제히 보도를 했는데 그 보도를 보고는 학생들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충격이 이게 그냥 다른 사람 이야기를 보도로 보는 거랑 내 얘기인데 난 모르고 있다 보도로 보는 거랑 이건 이 충격이 다르거든요. 신뢰도에도 굉장히 큰 문제가 있죠. 사실은 학교를 더 이상 신뢰하지 못하는 그럼요. 교사를 신뢰하지 못하는 그 충격이 더 큰데요.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고성의 학교 같은 경우는 2017년에 촬영이 됐는데 이 졸업생들이 이제 이 보도를 본 거죠. 근데 고성에서 남해에서 김해로 갔던 교사 하니까 또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었던 거죠. 바로 기숙사 사감이었던 이윤 씨였던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아닌가를 확인했고 맞다는 걸 알아서 졸업생들끼리 이제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이제 대응 모임이라는 건데요. 그래서 그 대응 모임에서 우리가 잠재적 피해자일 수 있다. 왜냐하면 2015년에 입학을 했으니까 2017년에 학교를 다니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의문을 갖게 되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인스타그램에서 알리니까 그때서야 재학생들도 그 고성의 학교가 우리구나를 알게 된 거죠. 뒤늦게. 아이고. 아니 근데 남자 교사가 여학생 기숙사에 사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랬나 보더라고요. 근데 이게 남녀 공학이니까 공학학교였거든요. 아니 참 그 김해 학교의 어떤 대응에 대해서 살짝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학교에서는 이거 제대로 대응을 안 한 거네요. 그러면 학교의 그 관할 감독부 관청인 교육청도 있잖아요. 경남 교육청에서는 제대로 대응을 했나요? 그렇지 않았는데요.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고성학교 같은 경우에는 뒤늦게 이제 졸업생들이 먼저 알았고 그것 때문에 재학생들이 알고 그러면서 소문이 막 나니까 뒤늦게 교장 선생님이 방송으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우리 학교에 있었던 건 맞다라는 걸 인정을 하면서 근데 불법 촬영 카메라를 확인해 보니까 없더라 지금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는 졸업생들이 학교를 찾아가서 면담을 했는데도 경찰 수사 내용을 우리가 모른다, 알려주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교육청도 마찬가지였고요. 지금 수사 중이어서 우리 자세한 내용을 모른다. 그리고 피해자 지원 안내나 뭐 이런 것도 없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경찰이
또 이 피해자 얼굴이 확인되지 않는 네. 불법 촬영물의 결과가 신체 일부를 찍었지만 피해자 얼굴은 확인되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피해자인지 대조할 수 없다. 그래서 당신들이 피해자라고 말할 수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낸 거죠. 아니 학교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요? 경찰이요. 경찰에서? 네. 그러니까 피해자로 특정이 되지 않으니까 지금 현재 이 대응 모임 학생들이 졸업생들이 예. 재판도 가고 계속 대응을 하지만 피해자로 특정되지 않아서 어떤 기록도 받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피해자로서의 권리를 인정을 못 받는 네. 그래서 거네요. 하물며 이 가해자인 교사가 반성문을 냈는데 네. 그 반성문조차 읽어볼 수가 없는 거죠. 피해자로서의 자격을 부여 못 받으니까. 네. 네. 아, 진짜 심각하네요. 그 미성년자라고 학생이라고 이렇게 무시해도 됩니까? 더군다나 학생들을 가장 존중하고 보호해야 될 학교와 교육청에서 전혀 그런 사전에 뭐 알려주거나 대책을 세워주지도 않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야 뭐 수사랑 재판을 통해서 한다 하더라도 피해자들에 대한 그런 피해 회복 위한 노력들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잖아요. 여기서 저는 조금 더 놀라운 게 뭐냐면요. 네. 이게 신체 일부라는 게 결국 발이 찍힌 거였거든요. 네. 근데 변기에 이제 발을 찍은 건데 저는 좀 이게 검찰에서는 이거를 미수로 봤어요. 미수라고 발이니까 미수다. 네, 발이니까 성적을 찍어야지 범죄가 되죠. 성적 수치심을 정말. 주는 부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미수라고 기소를 했는데 근데 저는 미수라고 보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는 게 2017년에도 발을 찍혔거든요. 근데 2020년에도 발을 찍었다는 거는 이미 불법 촬영의 의도가 있었다는. 물품 음란증이라고 특정 신체 부위나 특정 그 옷차림 여기에다가 이제 성적인 쾌락을 느끼는 변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거를 미수라고 기소한 것 자체도 저는 굉장히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할 말이 없네요. 많은 분이 지금 문자 주시는데요. 임순규님, 우리 딸 고1인데 생각하기도 싫으네요. 유유 엄벌에 처해주세요. 진혜정님, 교사들 정기적인 교육이 필요해 보이네요. 교육 갖고 되겠습니까? 허선미님, 학교 당국이나 경찰이나 모두가 이상하네요. 정말 이상합니다. 이게 지금 살인의 추억에 나오는 송강호 씨의 일갈, 지금 제가 반복해서 말씀 못 드리겠지만 여기가 무슨 왕국이냐 하는 그런 생각이 갑자기 떠오르네요. 2018년에 이미 스쿨 미투 운동이 용감한 학생들이 더 이상 못 참겠다 하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숨기고 감춰뒀던 것이 하나씩 드러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육부에서 대응책 방지책 발표하고 작년 2월에도 교육부가 교내 성폭행 대응 매뉴얼 발표까지 했는데 이게 그 이후에 벌어진 사건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도대체 어떻게 앞서 이제 그 문자들 많이 주셨는데 교육 그 아주 학교니까 믿고 신뢰하고 그런 문자를 주신 거잖아요. 교육 선생님들 교육을 좀 잘 해드리면 이런 일이 없지 않을까 하는데 교육도 많이 하잖아요. 교사 연수도 많이 하고 교육도 하는데 교육 가지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죠.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피해가 발생한 곳이 학교이면 네. 사실은 더 숨기기가 급급한 거죠. 네. 그리고 학생들이 대부분 이제 알고 나면 뒤늦게야 큰일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뒤늦게 사과하기가 일쑤고요. 예. 그리고 그 사건이 어떻게 처리됐는지도 결과를 공지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말하지 마라. 뭐 말하면 2차 피해다 이런 식으로 급급하게 되는데 그래서 예. 전문가들은 오히려 공론화를 해야 한다. 그래서 그래야지만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런 같이 이야기하는 장소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죠. 네. 학교의 대응이 일괄적으로 이렇게 묵인 또는 뭐 무마, 은폐 이렇게 나오는 게 이게 알려지면 학교 명예 떨어진다, 학교 실추된다, 학부모들이 뭐 지나친 불안감 갖는다 이런 것인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걸 있는 그대로 알리고 밝히고 해결책을 찾아야 더 안심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공개를 해야지만 그리고 다음번에 이런 피해가 재발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생기는 건데 그렇죠. 공개하지 않고 쉬쉬하니까 계속해서 같은 문제가 반복해서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3213님 오늘 두 주간지 모두 무겁지만 생각해봐야 할 이야기네요. 젊은 노인 한 명으로서 스쿨 미투 학생들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야 이분은 그냥 한마디로 정리를 해주셨네요. 저희 두 잡지의 핵심을 그냥 정확하게 짚어주셨네요. 그러니까요. 이러한 마음들이 모여서 정말 두 문제 다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벌써 시간이 다 됐네요. 매주 우리가 고민해야 할 의제를 던져주는 편집장 대 편집장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사인 김연희 기자, 한겨레 21 정은주 편집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